안녕하세요. 소나무 철학입니다. 꾸준함은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오늘은 꾸준함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풀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산책 나가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그냥 쉬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일 일주일이 됐습니다. 퇴직 후 이제 시간 많으니까 매일 운동하자 다짐했는데 어느새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는 오후. 자격증 따려고 새벽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야근하고 나니까 알람을 끄는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 순간, 매일 영어 공부하겠다고 앱 깔아놨는데 SNS 보다가 어느새 자정이 된 그날 밤, 우리 모두 알아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걸. 건강도, 관계도, 성장도 결국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도 늘 같은 곳에서 무너질까요?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해서 꾸준하지 못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은 타고난 성실함이 있는데 나는 안 돼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함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가진 재능도 아닙니다. 꾸준함은 기술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아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꾸준함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서 꾸준함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볼 겁니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스토아 철학자들, 니체,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까지 이들이 말한 삶을 지속하는 법을 오늘, 지금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볼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꾸준함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꾸준함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오해들이 우리를 계속 같은 자리에 묶어두거든요. 첫 번째 오해. 꾸준하려면 매일 해야 한다. 가장 흔한 오해예요. 매일 하지 않으면 꾸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면 나 또 실패했네 하면서 아예 그만둬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가 매일 같은 속도로 자라나요? 계절마다, 날씨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잖아요. 겨울엔 거의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음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는 일주일에 5번 운동할 수 있어요. 어떤 주는 2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2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1년 후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매일 하다가 한 번 빠져서 그만두는 것보다 주 2회라도 6개월 이어가는 게 훨씬 낫죠. 꾸준함은 완벽한 출석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입니다. 두 번째 오해.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이건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난 의지가 약해. 저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의지라는 게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어떤 힘의 양? 타고난 힘의 크기? 아니에요. 의지는 근육이 아니라 에너지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가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면서 조금씩 닳아요. 저녁 되면 남은 게 거의 없죠. 그래서 밤에는 배달 음식 시키고 운동화 신는 대신 침대에 눕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수천 개의 작은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뇌는 지쳐요. 그래서 의지력에 기댈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의지력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녁, 내일 신을 운동화를 미리 골라두었다면 오늘 아침에는 신발장 앞에 서서 오늘 신을 운동화를 고르는 그 5초의 의지가 필요 없어져요. 그 5초가 운명을 바꿉니다. 세 번째 오해. 동기부여만 있으면 된다. 유튜브 보면 엄청 열정적인 영상들 많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세요. 보고 나면 엄청 힘이 나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짐하죠. 근데 3일 가나요? 동기부여는 마치 불꽃놀이 같아요. 화려하게 터지지만 금방 꺼져요. 감정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신나서 2시간 공부했다고 내일도 그 기분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에만 의존하면 감정이 좋을 때만 움직이게 돼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이건 꾸준함이 아니라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는 제 시간에 와요. 버스 기사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4번째 오해. 큰 목표가 있어야 꾸준할 수 있다. 올해는 10kg를 빼겠어. 자격증을 취득할 거야. 책 50권을 읽겠어. 새해 되면 다들 이런 목표 세우죠. 큰 목표가 있으면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표가 클수록 꾸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10kg를 빼야 하는데 오늘 100g이 빠졌어요. 고작 100g 밖에 안 빠졌네. 이렇게 느껴지죠. 50권을 읽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 1권 읽었어요. 아직 49권이나 남았네. 하면서 의욕이 꺾여요. 목표는 방향이에요. 북쪽으로 가야겠다는 방향. 근데 실제로 걷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그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해요.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기. 오늘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기. 목표는 작을수록 행동은 구체적일수록 꾸준해집니다. 5번째 오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오해예요. 완벽주의. 제대로 하려면 1시간은 해야지 10분 하는 건 의미 없어. 운동복 갈아입고 헬스장 가서 제대로 해야지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건 운동도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1시간이 없는 날엔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며칠 안 하다 보면 나 또 망했네 하면서 아예 그만둬 버리죠. 완벽주의는 꾸준함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제대로 하려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핑계거든요. 제대로 못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완벽주의의 본 모습이에요. 10분이라도 하면 0분보다 무한대로 낫습니다. 완벽하게 0번 하는 것보다 엉망으로라도 100번 하는 게 인생을 바꿔요. 정리하자면 꾸준함은 매일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연결.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동기부여가 아니라 구조. 큰 목표가 아니라 작은 행동.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오해 때문에 꾸준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제 철학자들의 지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들이 수천 년 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매일 겪는 일들이거든요. 첫 번째 렌즈 아리스토텔레스. 반복이 나를 만든다. 기원전 300년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에서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는 제자들과 산책하면서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가 덕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물었어요. 용감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사람들은 대답했죠. 용감한 성격을 타고났겠죠.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용감한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끈기가 없어.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마치 성격이나 성품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로 말해요. 성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용감한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친절하게 구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행동하는 걸 반복하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꾸준한 사람은요? 맞아요. 꾸준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꾸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탁월함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습관은 뭔가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 밥 먹고 양치하는 것. 이런 건 결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요. 왜? 습관이니까요. 근데 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반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꾸준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결심이 필요해요. 오늘 책 읽어야지. 오늘 걸어야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죠. 근데 이걸 한 번, 두 번, 10번, 20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여요. 저녁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신발 신고 밖에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는 걷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일 걷다 보면 나는 걷는 사람이 돼요. 미묘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은 선택이에요. 오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한 사람은 정체성이에요. 나라는 사람의 일부예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운동이 나의 일부가 돼요.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배움이 나의 일부가 돼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신뢰가 나의 일부가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한 번의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나를 만든다. 그래서 꾸준함은 단순히 뭔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10분 책을 읽으면 나는 10분 더 독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독서하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15분 걸으면 나는 15분 더 걸은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일의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은 오늘 어떤 행동을 할까요? 두 번째 렌즈. 스토아 철학.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로마 시대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철학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원래 노예였어요. 주인에게 얻어맞아서 다리까지 절었죠. 그런 사람이 철학자가 됐어요.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너의 힘 안에 있는 것과 너의 힘 밖에 있는 것. 너의 힘 밖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건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너의 힘 안에 있는 것에만 집중해라.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니까. 그럼 뭐가 우리 힘 안에 있을까요? 힘 밖에 있는 것이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타고난 재능, 과거, 결과, 타인의 평가, 몸의 반응, 질병이나 노화 같은 것들이요. 힘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행동, 내 태도,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쓰는 시간, 내가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힘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비가 와서 운동을 못하지? 왜 내 몸은 다른 사람처럼 빨리 안 빠지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 모든 질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가 오는 건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몸의 대사 속도는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결과는 수많은 변수의 결과라서 내가 100%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엔 집중하지 못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건 이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라.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라. 꾸준함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통제할 수 없는 것, 이번 주에 체중이 2kg가 빠질지, 이 공부가 시험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언제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봅시다. 통제할 수 있는 것. 오늘 30분 걸을지 말지. 오늘 책 10페이지 읽을지 말지. 오늘 물 8잔 마실지 말지.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을지 말지. 보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에픽테토스와는 정반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어요. 노예와 황제, 신부는 정반대였지만 같은 철학을 믿었죠. 마르쿠스는 전쟁도 치르고 나라도 다스리고 역병도 겪고 배신도 당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삶이었죠. 근데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요. 그 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기만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악이 무엇인지 알고 선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므로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생각과 행동뿐이기 때문이다. 황제도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생각과 행동뿐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체중계 숫자는 통제 못해요. 근데 오늘 뭘 먹을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시험 결과는 완벽하게 통제 못해요. 근데 오늘 1시간 공부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완전히 통제 못해요. 근데 오늘 먼저 연락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오늘의 선택에 온전히 책임져라. 꾸준함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후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는 통제할 수 없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책상에 앉아서 10분 공부할지는 100% 제 선택이에요. 1년 후 몸이 얼마나 건강해져 있을지는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저녁 과식하지 않을지, 오늘 20분 걸을지는 100%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비 오면 어때요? 비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산 들고 나갈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장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속도는 내가 통제 못해요. 근데 오늘 나는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이거예요. 꾸준함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행동 하나, 그것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우주에, 시간에,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고 내일도 오늘을 살고 모레도 오늘을 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고 그때 뒤돌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결과를 쫓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렌즈. 니체. 오늘이 반복될 만한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도덕, 종교, 가치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죠. 니체가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영원획이라는 개념이에요. 니체는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 당신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똑같이 끝없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아니, 견디는 걸 넘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처음 들으면 좀 무섭죠. 오늘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근데 니체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잖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내일부터 제대로 살아야지. 이번 주는 바빠서 어쩔 수 없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지금은 준비 기간이고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거야. 항상 진짜 삶은 미래에 있어요. 오늘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고 내일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언젠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니체는 말해요. 아니, 오늘이 진짜 삶이다. 지금이 진짜 삶이다. 만약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다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면 끔찍하죠. 오늘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만 했다면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면 견딜 수 없죠. 내일부터 하지 뭐 라고 미뤘다면, 근데 그 내일도 똑같이 미루는 날이 반복된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책 10페이지를 읽었다면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쁘지 않죠. 아니, 좋죠. 매일 10페이지면 1년에 3650페이지예요. 책 수십 권이에요. 오늘 15분을 걸었다면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면 좋죠. 건강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죠.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했다면 그게 영원히 반복된다면 아름답죠.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의미 있게 살아라. 이게 꾸준함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쯤이야. 오늘 한번 빠진다고 뭐 어때?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이렇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근데 내일이 오면 또 똑같아요. 오늘은 그냥 내일부터. 니체의 영원회귀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오늘을 희생할 수 없거든요. 오늘이 전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을 영원히 반복되어도 괜찮을 만큼 작지만 의미 있게 채우는 거예요. 책 10페이지. 작죠? 근데 매일 반복되면 의미 있죠. 15분 산책. 짧죠? 근데 매일 반복되면 충분하죠. 5분 명상.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매일 반복되면 삶이 바뀌죠. 니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것. 아모르 파티. 해석하면 운명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주어진 상황. 오늘의 한계. 오늘의 가능성.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요. 일상생활에서 살펴볼까요? 비가 와요. 운명이죠. 사랑하세요. 우산 들고 나가든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든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운명이죠. 사랑하세요. 30분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몸이 피곤해요. 운명이죠. 사랑하세요. 그럼 오늘은 절반만 하세요.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꾸준함은 미래의 큰 목표를 위해 오늘을 참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 있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채워서 만들어진 거예요. 작지만 의미 있는 오늘. 반복되어도 괜찮은 오늘. 그런 오늘이 365번 쌓이면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실제로 할 수 있나요? 네 번째, 렌즈 불교. 집착을 놓고 무상을 받아들이기. 마지막으로 동양의 지혜를 빌려볼게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2가지 핵심 개념이 있어요. 무상과 집착. 무상은 한자로 없을 무, 항상상을 사용합니다. 항상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꽃이 피면 시들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은 늙고,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어제 화났던 마음도 오늘은 괜찮고, 오늘 슬픈 마음도 내일은 나아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이게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아, 그럼 아무것도 믿을 게 없네. 모든 게 사라지네.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꾸준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 하기 싫은 마음도 무상이거든요. 지금 의욕 없는 것도 무상이고요. 지금 힘든 것도 무상이에요. 오늘 하기 싫어요. 일어나기 싫고 운동하기 싫고 밥을 차려 먹기도 귀찮아요. 근데 이 마음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2시간 후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계획한 걸 못했어요. 근데 이 실패가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상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오늘 하기 싫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하기 싫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일 뿐이에요. 곧 변해요. 오늘 잘했다고 해서 이제 다 됐어.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야. 라고 자만하지도 않아요. 오늘은 잘했지만 내일은 또 힘들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상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개념. 집착.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해요. 뭔가를 꼭 가지려고 하고, 꼭 이루려고 하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괴로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집착이에요. 무조건 매일 해야 해. 이게 집착이에요.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해. 이것도 집착이에요. 완벽하게 해야 의미가 있어. 이것도 집착이에요. 이런 집착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무너져요. 하루 못했을 때, 나 또 실패했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아예 그만둬 버려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자유로워진다. 꾸준함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매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내일 하세요. 특정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완벽함에 집착하지 마세요.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하기만 하면 돼요.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집착을 놓았을 때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거든요. 오늘 피곤해요. 집착이 있으면 그래도 해야 해. 라고 자신을 몰아붙여요. 그러다 지쳐서 무너져요. 집착이 없으면 오늘은 피곤하네. 그럼 절반만 하자. 아니면 내일 하자. 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작해요. 한국의 절에 가보면 스님들이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잖아요.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해. 라는 집착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태도 때문이에요. 목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반복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죠. 근데 그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내일 또 할 수 있는 수행을 해요. 그게 평생 이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중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자로는 중간 중 길도, 중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빡빡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길. 악기도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소리가 안 나요. 딱 적당하게 중간이 좋아요. 꾸준함도 그래요. 너무 빡빡하게 매일 무조건 하면 끊어져요. 너무 느슨하게 언젠가 하면 시작도 안 돼요. 중간이 좋아요.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할 때는 쉬고. 근데 완전히 놓지는 않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고 있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을 꾸준함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오늘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일은 또 다르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과정 자체를 살아가라. 너무 조이지 말고 너무 풀지 마라.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요. 꾸준함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돼요. 강물처럼요. 강물은 급할 때는 급하게 흐르고 평평한 곳에서는 천천히 흐르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요. 근데 멈추지는 않아요. 계속 흘러가요. 바다를 향해서요. 우리의 꾸준함도 그래야 해요.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천천히.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근데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금 놓아주면 오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4가지 렌즈는 하나의 메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이 나를 만든다. 오늘 한 작은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요. 스토아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 집중해요. 니체는 오늘이 반복될 만한가? 작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요. 불교는 집착을 놓고 흐름을 받아들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어가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결국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을,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꾸준함은 투쟁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3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꾸준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소나무의 나이테. 우리 채널 이름이 소나무 철학이잖아요. 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는 빨리 자라지 않아요. 포플러나 버드나무처럼 1년에 몇 미터씩 쭉쭉 크는 나무가 아니에요. 소나무는 1년에 고작 몇 센티미터 자라요. 어떤 애는 더 자라고 어떤 애는 덜 자라요. 가뭄이 들면 거의 안 자라기도 하죠. 근데 소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보면 신기한 게 보여요. 굵은 선, 가느다란 선, 불규칙한 간격.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애는 두껍고 어떤 애는 얇아요. 그런데도 소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요. 태풍이 와도 눈이 쌓여도 가뭄이 와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자라서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꾸준함도 그래요. 어떤 주는 많이 하고 어떤 주는 조금밖에 못해요.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아요. 근데 멈추지만 않으면 그게 쌓여요. 1년 후에 뒤돌아보면 나이테처럼 성장이 보여요. 빠르게 크는 나무는 뿌리가 얕아요. 바람에 쉽게 쓰러져요. 천천히 자라는 소나무는 뿌리가 깊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의 꾸준함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빠른 성과가 아니라 깊은 뿌리로요. 두 번째 비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방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한 방울의 물이 바위에 떨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번째 방울, 3번째 방울, 100번째 방울까지도 바위는 그대로예요. 티끌만큼도 안 패였어요. 근데 10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에 어느 순간 바위에 작은 홈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되면 그 홈은 구멍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물방울 하나하나의 힘이 아니에요. 그 방울들이 같은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같은 지점에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 물방울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아, 오늘은 바위 왼쪽에 떨어지고 내일은 오른쪽에 떨어지고 모레는 다른 바위에 떨어지자. 그럼 100만 번을 떨어져도 바위는 안 뚫려요. 우리의 꾸준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운동, 내일은 영어, 모레는 독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면 아무것도 안 쌓여요.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작아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같은 자리에 계속 떨어지면 언젠가 뚫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위가 뚫리기 직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안 보여요. 우리가 보이는 겉으로는요. 근데 내부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구조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변화가 없네라고 느낀다면 그건 아직 바위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계속하세요. 어느 순간 확 뚫릴 겁니다. 3번째 비유. 농사와 계절.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매일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요. 첫째 주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땅만 보여요. 둘째 주에는 작은 싹이 나와요. 너무 작아서 밟을까 조심스러워요. 셋째 주에 보니 조금 자랐어요. 근데 여전히 작아요. 이때 농부가 이러면 어떨까요? 아, 너무 느려. 이렇게 해서 언제 수확해? 그냥 관두자. 안 그러잖아요. 농부는 알아요. 식물에게는 때가 있다는 걸.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걸. 할 수 있는 건 매일 돌보는 것뿐이라는 걸. 여름이 되면 쑥쑥 자라요.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요. 근데 봄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여름에 물을 주지 않았으면 가을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인생도 계절이 있어요. 지금은 봄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기. 근데 매일 물을 주고 있으면 여름이 와요. 성장이 보이는 시기. 그리고 가을이 와요. 결실을 맺는 시기. 문제는 우리가 봄에 가을의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씨 뿌린 지 일주일 됐는데 왜 열매가 안 열려? 이게 말이 돼요?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만 해요. 오늘 물 주고 잡초 뽑고 햇빛 잘 들게 하고 나머지는 시간과 자연에 맡겨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는 시간에 맡기고 오늘 할 일만 하세요. 씨앗 뿌리고 물 주고 잡초 뽑으세요. 꾸준히 하면 계절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새 비유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나무는 빠르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면 깊어진다. 물방울은 작아도 같은 곳에 계속 떨어지면 뚫린다. 농사는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돌본다.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꾸준함을 만드는 구조예요. 철학자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1단계. 목표가 아니라 행동의 크기를 최소화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반복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반복하려면 작아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매일 1시간 운동하겠어. 책 한 달에 5권 읽겠어. 그러지 마세요. 너무 커요. 이렇게 바꾸세요. 매일 운동복 입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운동복을 입으면요, 90%는 운동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입었는데 그냥 앉아있기가 어색하거든요. 근데 1시간 운동하기를 목표로 하면 시작조차 안 해요. 왜? 1시간이라는 게 부담스러우니까요. 책 한 페이지 읽으면요, 대부분 10페이지까지 읽어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이어지거든요. 근데 30페이지 읽기를 목표로 하면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하면서 안 읽게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시작 저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뇌는 큰 일을 시작하는 걸 싫어해요. 에너지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요. 근데 작은 일은 뭐 이 정도야 하면서 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너무 작아서 부끄러울 정도로, 절대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운동은 팔굽혀펴기 1개, 명상은 깊은 호흡 3번, 글쓰기는 한 문장 쓰기, 청소는 물건 하나 제자리에 두기, 전화는 한 통만 하기. 이게 쌓이면 1년 후엔 뭐가 될까요? 엄청난 변화예요. 팔굽혀펴기 1개로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엔 30개 하고 있어요. 왜? 1개는 너무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책 한 페이지로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엔 하루에 한 챕터씩 읽고 있어요. 왜? 한 페이지 읽으면 멈출 수가 없으니까요. 시작을 작게 만드세요. 반복을 쉽게 만드세요. 그럼 습관이 저절로 커집니다. 2단계. 매일 대신 나만의 리듬을 설계하라. 매일 해야 꾸준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으면 꾸준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했죠. 중도라고요. 너무 조이지도 너무 풀지도 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일은 너무 조여요. 매일 하려다가 하루 빠지면 에이 또 실패했네 하면서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의 리듬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격일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주 3회가 맞아요. 중요한 건 내 몸과 생활 리듬에 맞는 주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수금 같은 요일제로 해보세요. 일주일을 주기로 인식이 편해 지키기가 편합니다. 또는 몸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루 걸러 한번 해보는 거죠. 또는 주 7일 중 4회로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완벽한 매일보다 나에게 맞는 리듬을 정할 때 꾸준함이 훨씬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7번 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3번을 6개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리듬에는 파도가 있어요. 어떤 주는 잘 되고 어떤 주는 안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무상이니까요. 리듬이 좋은 주기가 오면 감사하고 어려운 주기가 와도 받아들이면 그래도 최소한은 지키는 거예요. 3단계. 실패했을 때의 규칙. 0으로 돌아가지 말고 0.5로 돌아와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실패 자체는 통제할 수 없어요. 살다 보면 실패해요. 하루 못할 수도 있고 일주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 후에 뭘 할지는 통제할 수 있어요. 여기가 운명이 갈리는 지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루 빠지게 되면 나 또 실패했네.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0으로 돌아가죠. 결국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바꾸세요. 하루 빠져도 괜찮아. 내일은 절반만 하자.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0.5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진행하게 되죠. 하루 빠지면 다음 날은 절반만 해도 된다. 원래 30분 걷기였으면 15분만 걸어도 돼요. 원래 10페이지였으면 5페이지만 읽어도 돼요. 원래 요가 30분이었으면 스트레칭 5분만 해도 돼요.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실패라는 낙인이 안 찍히거든요. 나는 다시 돌아왔어. 덜 했지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절반만 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원래 양을 하고 있어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면 이어지니까요. 핵심은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연속으로 0을 만드는 것보다 0.5라도 7번 하는 게 무한대로 낫습니다. 니체가 말했죠. 오늘이 반복될 만한가? 0인 오늘은 반복되어도 아무것도 안 쌓여요. 근데 0.5인 오늘은 반복되면 쌓여요. 완벽하진 않지만 의미는 있는 거예요. 4단계. 기록 방법. 아주 간단하게 쓰기. 기록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기록이 복잡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달력에 체크하기입니다. 종이 달력 하나 걸어놓고 한 날은 동그라미 표시, 못한 날은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한 달 보면 패턴이 보여요. 두 번째 방법은 한 줄 메모하기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와 한마디를 적는 것입니다. 1월 20일 15분 걸음. 날씨 좋음. 1월 21일 못함. 피곤. 세 번째 방법은 목표에 맞는 앱 사용입니다. 기능이 단순한 앱을 사용합니다. 했다, 안 했다만 시각적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자책하려는 게 아니에요. 패턴을 보려는 거예요. 아, 나는 월요일에 잘 안 하네. 왜 그럴까? 아, 주말에 늦게 자니까 월요일 아침이 힘들구나. 그럼 일요일 밤에 일찍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도구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록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지난달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겨냈네. 이번에도 할 수 있겠다. 5단계. 에너지 관리. 의지 대신 환경을 바꿔라.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하루 종일 결정하면서 달아요. 그래서 의지력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환경을 바꿔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환경 바꾸기 예시를 살펴볼게요. 건강한 식습관을 원한다면 과일을 식탁 한가운데 놓기, 과자는 높은 선반에 놓기,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기, 운동화를 현관에 놓기,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펴놓기. 책 읽고 싶다면 핸드폰 충전기를 부엌에 놓기, 침대 머리맡에 책 펼쳐놓기, TV 리모컨을 서랍에 넣기. 공부하고 싶다면 책상에 앉으면 바로 시작하게 교재 펴놓기, 방의 요소 다른 방에 두기, 조명 온도 맞춰놓기. 핵심은 좋은 행동은 쉽게, 나쁜 행동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덜 보고 싶으면 서랍에 넣으세요. 꺼내기 귀찮아서 덜 봐요. 물을 많이 마시고 싶으면 큰 물병을 책상에 놓으세요.
눈에 보이니까 마셔요.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복을 입고 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입고 있으니까 나가게 돼요. 의지는 한계가 있지만 환경은 계속 작동해요. 24시간 여러분을 도와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죠.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고요. 환경을 바꾸면 반복이 쉬워져요. 6단계. 감정 파도 다루기. 하기 싫은 날에 2분 규칙. 불교에서 말했죠. 무상이라고요. 모든 감정은 변한다고요. 오늘 하기 싫은 마음도 변해요. 지금 의욕 없는 것도 지나가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날은 이렇게 하세요. 2분만 하자. 정말 2분만. 운동이면 운동복만 입자. 공부면 책만 펴자. 청소면 물건 하나만 치우자. 산책이면 신발만 신고 현관 앞까지만. 그리고 2분 후에 멈춰도 돼요. 진짜로요. 그만둬도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80%는 계속해요. 시작했으니까요. 운동복 입었는데 안 하기가 어색해요. 책 폈는데 안 읽기가 이상해요. 20%는 정말 2분만 하고 그만둬요. 그럼 어때요? 0은 아니잖아요. 2분이라도 했잖아요.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니체가 말했죠. 오늘이 반복될 만한가? 2분이라도 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 오늘보다 반복될 만해요. 작지만 의미 있으니까요. 감정은 파도예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하기 싫은 마음도 파도예요. 지금은 높게 처 있지만 내일은 낮아질 수 있어요. 아니, 2시간 후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파도가 높을 때도 배를 띄워놓는 거예요. 2분이라도요. 그럼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다시 나아갈 수 있어요. 7단계. 꾸준함의 보상.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 왜 꾸준해야 하죠? 뭐가 좋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10kg 빼려고, 승진하려고, 건강해지려고, 결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죠? 반복이 성품을 만든다고 했어요. 꾸준함의 진짜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예요. 매일 10분 읽는 사람은 10분 후에 10분 읽은 사람이 아니라 독서하는 사람이 돼요. 매주 3번 걷는 사람은 걷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적인 사람이 돼요.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사람은 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깔끔한 사람이 돼요. 이게 정체성 변화예요.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져요.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야. 건강한 선택을 자연스럽게 해요. 나는 배우는 사람이야.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와의 약속도 지켜요. 나는 꾸준한 사람이야. 포기가 어색해져요. 반대로 결과만 쫓으면 어떻게 될까요? 10kg를 빼요. 좋아요. 근데 정체성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나는 운동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시 쪄요. 왜? 정체성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시험에 합격해요. 좋아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럼 시험 끝나고 다시는 공부 안 해요. 결과는 일시적이에요. 정체성은 영구적이에요. 니체가 말했죠. 오늘이 반복될 만한가? 결과를 위한 오늘은 반복되기 싫어요. 참는 거니까요. 그러나 정체성을 만드는 오늘은 반복되어도 괜찮아요. 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꾸준함은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거의 1시간에 가까운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좋은 열매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소나무는 하루아침에 크지 않아요.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숲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씩 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작아도 괜찮아요. 멈추지 않고 흔들려도 돌아오면 그게 꾸준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을 응원합니다.